새벽 2시 지하 주차장. 내 차 뒷좌석에서 들려온 작은 숨소리. 고개를 돌린 순간 10살 아이가 나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 아이가 내게 처음 건넨 말은 아빠였다. 나는 그때까지 몰랐다. 내게 딸이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아이의 엄마가 10년 전 사라진 그 사람이라는 것도. 내 이름은 이준호. 38살. 강남에 본사를 둔 퓨처링크라는 IT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겉으로 보기엔 성공한 사업가지만 속은 텅 비어 있었다. 10년 전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던 사람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한지연. 그녀의 이름이다. 우리는 대학에서 만났다. 그녀는 심리학과, 나는 컴퓨터공학과였다. 우연히 동아리 모임에서 마주쳤고 그렇게 가까워졌다. 지연은 늘 조용했지만 따뜻한 사람이었다. 누군가의 말을 들어주는 걸 좋아했고 사람들의 아픔을 먼저 알아챘다. 내 얼굴만 봐도 내 상태를 알았다. 잠을 못 잤는지 걱정이 있는지. 그런 사람이었다. 졸업 후 우리는 함께 미래를 그렸다. 나는 창업 준비를, 그녀는 상담센터 일을 시작했다. 모든 게 순조로웠다. 행복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지연의 표정이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요즘 이상한 꿈을 자주 꾼다고 했다.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린다고. 산속에서. 처음엔 스트레스려니 생각했다. 상담 업무가 쉽지 않다는 걸 알았으니까.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다. 잠을 설치고 갑자기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곤 했다. 병원에 가보자고 했지만 그녀는 거부했다.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 했지만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 그리고 어느 토요일 아침 지연이 사라졌다. 아무 메시지도 흔적도 없이. 집에도 직장에도 어디에도 없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소용없었다. CCTV엔 그녀가 혼자 택시를 타고 어딘가로 가는 모습만 찍혀 있었다. 목적지는 알 수 없었다. 실종자 신고를 접수했지만 경찰의 말은 똑같았다. 연락이 오면 바로 알려주겠다고. 그뿐이었다. 나는 미칠 것 같았다. 매일 그녀를 찾아다녔다. 전국을 돌아다니며 수소문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결국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다. 나는 포기해야 했다. 살아야 했으니까. 회사를 키웠다. 일에 몰두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다. 그리고 오늘 밤 회사 일을 마치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평소처럼 차 문을 열고 시동을 걸려는데 뒷좌석에서 움직임이 느껴졌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작은 여자아이가 앉아 있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 아이는 침착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아빠라고. 머릿속이 하얘졌다. 어떻게 여기 들어온 건지, 누구인지 물었지만 아이의 대답은 단순했다. 엄마가 보냈다고. 만나러 가야 한다고. 그리고 엄마의 이름을 말했다. 한지연이라고. 그 순간 세상이 멈췄다. 10년 만에 듣는 이름. 믿을 수 없었다. 아이는 차에서 내렸고 나는 멍하니 따라갔다. 주차장을 나와 골목길을 걷는데 아이가 멈춰섰다. 어둠 속에서 한 여자가 서 있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심장이 빨라졌다. 그 얼굴 분명했다. 지연이었다. 목소리도 눈빛도. 하지만 표정은 달랐다. 10년 전보다 훨씬 더 깊은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우리는 근처 카페로 갔다. 아이는 지수라고 소개했다. 한지수, 우리 딸이라고 했다. 지연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임신한 걸 알았을 때 이미 자신의 몸에 변화가 시작됐다고 했다. 신내림이라는 것,
무당이 돼야만 살 수 있었다고. 10년 전 그녀는 자신이 무속인의 혈통이라는 걸 알게 됐다. 외할머니가 무당이었고 그 능력이 대물림됐다는 것. 거부하려 했지만 몸이 견딜 수 없었다. 신병이 너무 심해서 그래서 떠났다고 했다. 나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고 아이를 지켜야 했다고. 지수는 조용히 앉아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지수에게도 능력이 있다고 했다. 예지력. 앞으로 일어날 일을 느끼는 능력. 그래서 오늘 온 거라고. 지수가 내가 위험하다는 걸 봤다고. 송태민이라는 이름이 나왔다. 디지털 오션 회장. 업계에서 유명한 인물이었다. 겉으론 성공한 기업가지만 뒤로는 온갖 불법을 저지른다는 소문이 있었다. 지연의 말에 따르면 송태민이 나를 노리고 있다고 했다. 내 회사 기술 때문이라고. 내가 개발한 블록체인 보안 시스템을 빼앗으려 한다고. 그것뿐만 아니라 증거를 없애려고 나를 제거할 수도 있다고. 등골이 서늘해졌다. 지수의 예지는 틀린 적이 없다고 했다. 며칠 안에 뭔가 일어날 거라고. 믿기 어려웠지만 지연의 눈빛은 진지했다. 함께 막아야 한다고 했다. 증거를 찾아서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지연이 아는 사람이 도와줄 수 있다고 했다. 그날 밤 우리는 계획을 세웠다. 10년 만의 재회. 그리고 예상치 못한 전쟁의 시작이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나를 어느 절로 데려갔다. 서울 외곽산 속에 자리한 청운사였다. 고요한 분위기의 절. 법당 안으로 들어가니 한 스님이 앉아 있었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여성 스님. 혜진 스님이라고 소개했다. 지연을 도와준 분이라고. 우리는 방석에 앉았다. 스님은 내 이야기를 이미 들었다며 차분하게 말했다.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 하지만 지수의 능력은 확실하다는 것. 나는 솔직히 말했다. 믿기지 않는다고.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따라주었다. 송태민이란 사람에 대해 자신도 안다고 했다. 그가 많은 사람들을 해쳤다고. 이곳에 피해자 가족들이 찾아왔었다고. 그의 회사에서 일하다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들의 가족. 언론엔 나오지 않았다고. 돈으로 막았다고. 가슴이 답답해졌다. 스님은 증거가 있다고 했다. 한 기자가 조사했었지만 협박 때문에 발표하지 못했다고. 오민재라는 탐사보도 전문 기자. 스님은 연락처를 적어주었다. 그분을 만나보라고. 힘을 합치면 길이 보일 거라고. 저를 나와 지연에게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고. 오민재 기자를 만나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내 회사 내부도 확인해야 한다고. 송태민이 심어놓은 사람이 있을 거라고. 지수가 봤다고. 내 비서 중 한 명이라고. 김주현. 3년 전 입사한 능력 좋은 비서였다. 설마 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확인해 봐야 했다. 회사로 돌아왔다. 평소처럼 일하는 척하면서 주연을 관찰했다. 점심시간 주연이 급하게 전화를 받고 나가는 걸 봤다. 몰래 따라갔다. 건물 뒤편 주차장. 주연은 누군가와 만나고 있었다. 거리가 멀어 얼굴은 안 보였지만 서류 뭉치를 건네는 게 보였다. 심장이 뛰었다. 사무실로 돌아와 주연의 컴퓨터를 확인했다. 다행히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 파일들을 뒤지는데 이상한 폴더가 하나 있었다. 백업이라는 이름의 폴더. 클릭했다. 내 회사 기술 자료들이 고스란히 복사돼 있었다. 손이 떨렸다. 파일을 USB에 복사하고 자리로 돌아갔다. 저녁 오민재 기자를 만났다. 강남의 조용한 술집. 40대 중반의 날카로운 인상. 나는 상황을 설명했다. 송태민 자료를 찾고 있다고. 내가 표적이 됐다고. 기자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다. 증거를 물었다. USB를 건넸다. 기자는 노트북으로 확인했다.
그리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송태민이 내 기술로 불법 거래를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암호화폐 불법 거래 계획이 담긴 메모가 있었다. 기사를 쓸 수 있냐고 물었지만 기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부족하다고.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송태민 본인의 지시가 담긴 자료가 있어야 한다고. 녹취나 문서 같은 것. 막막했다. 어떻게 구하냐고 물었다. 기자가 말했다. 그의 회사에 직접 들어가야 한다고. 위험하지만 방법이 하나 있다고. 다음 날 지영과 지수를 다시 만났다. 기자의 계획을 설명했다. 내부자가 필요하다고. 송태민 회사 직원 중 협조할 사람을 찾아야 한다고. 지수가 말했다. 자신이 보겠다고. 사람을 보면 안다고. 나쁜 마음인지 착한 마음인지. 지연이 설명했다. 지수는 사람의 기운을 읽는다고. 거짓말도 알아챈다고. 우리는 송태민의 회사 앞으로 갔다. 디지털 오션 본사. 점심시간 직원들이 쏟아져 나왔다. 지수는 조용히 사람들을 바라봤다. 그리고 한 남자를 가리켰다. 30대 초반, 피곤해 보이는 얼굴. 힘들어 보인다고 했다. 억울한 마음이 느껴진다고. 우리는 그를 따라갔다. 근처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었다.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남자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우리를 봤다.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남자의 이름은 정우진. 개발팀 대리였다. 우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송태민 때문에 자신의 동료가 죽었다고. 과로사였다고. 야근을 너무 많이 시켜서. 회사는 덮었지만 증거는 남아있다고. 자신의 컴퓨터에 다 있다고. 불법 지시 내용도 있다고. 도와줄 수 있냐고 물었다. 우진은 잠시 망설였다. 위험하지 않겠냐고. 우리가 보호하겠다고. 기자도 함께 움직인다고 말했다.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겠다고. 일주일 뒤 우진이 자료를 빼내는 날이었다. 긴장됐다. 저녁 6시 우진에게서 문자가 왔다. 성공했다고. 지금 나간다고. 하지만 30분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다. 불안했다.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지수가 말했다. 우진이 위험하다고. 회사 지하주차장이라고. 우리는 급히 차를 몰았다. 디지털 오션 지하주차장에 도착했다. 어둠 속에서 우진이 쓰러져 있었다. 달려가 확인했다. 다행히 의식은 있었다. 우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걸렸다고. 송태민이 알았다고. 자료를 물었다. 우진은 떨리는 손으로 USB를 꺼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송태민이었다. 뒤에 경호원 둘이 서 있었다. 송태민은 비웃듯 말했다. 물건을 돌려달라고. 나는 대답했다. 이건 증거라고. 당신 범죄의 증거라고. 송태민이 웃었다. 누가 믿겠냐고. 경찰도 언론도 다 자기 편이라고. 그때 뒤에서 오민재 기자가 나타났다. 이미 녹화됐다고. 방송국에도 전송 완료됐다고. 송태민의 얼굴이 굳었다. 지연이 휴대폰을 들어 보였다. 생중계 중이었다. 끝났다고 말했다. 방송은 삽시간에 퍼졌다. 송태민의 범죄 고백이 실시간으로 전국에 송출됐다. 경찰이 도착했다. 송태민은 체포됐고 우진은 병원으로 옮겨졌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다. 병상에서 우진은 악수를 청했다. 감사하다고. 나는 대답했다. 우진이 용기 내준 덕분이라고. 우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이제 동료도 편히 쉴 수 있겠다고. 나는 조용히 병실을 나왔다. 며칠 뒤 송태민의 비리가 전부 밝혀졌다. 횡령, 배임, 산업재해, 은폐, 불법 거래. 언론은 연일 특종을 쏟아냈다. 기사 제목들이 도배됐다.
디지털 오션 회장 구속, 숨겨진 비리 10년 만에 폭로. 오민재 기자는 상을 받았다. 나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예전 같지 않았다. 이제 내 곁엔 가족이 있었다. 지수가 물었다. 오늘 뭐 하냐고. 놀이공원 가고 싶다고. 지연이 웃으며 말했다. 가자고, 오랜만에. 우리는 함께 놀이공원에 갔다. 지수는 처음 타보는 놀이기구에 신나했다. 회전목마, 바이킹, 롤러코스터, 모든 걸 다 타고 싶어 했다. 지연과 나는 그런 지수를 보며 웃었다. 행복해 보인다고 말했다. 지연도 그렇다고,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혼자 고생했다고. 지연은 고개를 저었다. 이제 함께니까 괜찮다고. 해질 무렵 우리는 벤치에 앉았다. 지수는 솜사탕을 먹으며 주변을 구경했다. 지연이 봉투를 꺼냈다. 주고 싶은 게 있다고. 편지들이라고. 10년 동안 쓴 편지. 나한테 보낼 수 없었던 편지들. 매년 내 생일마다 썼다고. 봉투를 열었다. 편지가 10통 들어 있었다. 첫 번째 편지를 펼쳤다. 떠나서 미안하다고 적혀 있었다. 사랑하는데 곁에 없어서. 하지만 이게 최선이었다고. 아이를 지켜야 했다고. 눈물이 났다. 두 번째, 세 번째 편지를 읽었다. 지수가 처음 걸었다고. 나를 닮아서 똑똑하다고. 내가 봤으면 좋겠다고. 지수에게 아빠 이야기를 자주 한다고. 언젠간 만날 거라고. 마지막 편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곧 만날 것 같다고. 지수가 내가 위험하다고 말했다고. 이젠 숨지 않겠다고. 함께 싸우겠다고. 기다려달라고. 편지를 다 읽고 지연을 봤다. 고맙다고. 지연이 물었다. 뭐가? 돌아와줘서, 그리고 지수를 지켜줘서. 지연이 내 손을 잡았다. 자신도 고맙다고. 기다려줘서.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다음 날 청운사를 다시 찾았다. 혜진 스님께 인사를 드리러. 스님은 잘 해결됐다니 다행이라고 했다. 스님 덕분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고개를 저었다. 우리의 용기라고. 차를 내주며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다. 가족이랑 살 거라고 제대로. 스님은 좋은 선택이라고 했다. 하나 궁금한 게 있다고 말했다. 지수의 능력이 평생 가는 거냐고. 스님은 잠시 생각했다. 능력은 선택이라고. 쓰느냐 안 쓰느냐는 본인이 정하는 거라고. 지수는 선한 아이라고. 능력을 좋은 곳에 쓸 거라고. 걱정된다고 했다. 스님이 말했다. 두 분이 함께 있으니 괜찮을 거라고. 마음이 놓였다. 한 달 뒤 우리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 청운사에서. 하객은 많지 않았다. 오민재 기자, 정우진, 혜진 스님, 그리고 회사 직원 몇 명. 하지만 충분했다. 지수가 꽃을 들고 앞장섰다. 엄마 아빠 축하한다고. 지연은 한복을 입었다. 10년 전보다 더 아름다웠다. 지연이 말했다. 이제 진짜 시작이라고. 나도 안다고 대답했다. 서로를 마주보며 서약했다. 사랑한다고. 나도 사랑한다고. 식이 끝나고 다 같이 밥을 먹었다. 지수는 친구가 생긴 것처럼 기뻐했다.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냐고 물었다. 그렇다고, 진짜 가족이라고. 지수가 좋아한다고 소리쳤다. 저녁 집으로 돌아왔다. 새로 구한 집이었다. 강남을 벗어나 조용한 동네. 마당이 있는 작은 집. 지연이 물었다. 여기 좋냐고. 평화롭다고 대답했다. 지수도 좋아할 거라고. 지수가 방을 구경하며 뛰어다녔다. 여기 자기 방이냐고 물었다. 그렇다고, 내 방이라고. 너무 좋다고 소리쳤다. 밤 지수를 재우고 지연과 둘이 마당에 앉았다.
별이 쏟아질 듯 밝았다. 지연이 물었다. 후회 안 하냐고. 뭘 후회하냐고. 이런 삶 평범하지 않다고. 나는 웃었다. 평범한 게 뭐냐고. 이게 우리 삶이라고. 그래도 괜찮냐고. 행복하다고 대답했다. 지연도 웃었다. 자신도 그렇다고. 다음 날부터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다. 지수는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다. 처음엔 적응이 어려웠다. 능력 때문에 다른 아이들의 감정을 너무 잘 느껴서 힘들다고 말했다. 친구들 마음이 다 들린다고. 슬픈 것도 화난 것도. 지연이 말했다. 내 능력은 선물이라고. 하지만 조절할 수 있다고. 집중을 풀라고. 내 마음에만 집중하라고. 지수는 매일 연습했다. 지연이 옆에서 도와주었다. 한 달쯤 지나자 지수도 익숙해졌다. 이제 괜찮다고, 친구도 생겼다고. 민서라는 친구, 좋은 친구라고 했다. 민서는 착하다고. 지수는 점점 밝아졌다. 나도 회사 일을 정리했다. 더 이상 혼자 모든 걸 짊어지지 않았다. 직원들에게 권한을 나눠줬다. 이제 좀 쉬려고 한다고 말했다. 가족이 중요하다고. 너무 늦게 깨달았다고. 저녁엔 일찍 퇴근했다. 집에 가면 지연과 지수가 기다렸다. 지수가 물었다. 오늘 뭐 했냐고. 그림 그렸다고. 우리 가족 그림이라고. 세 명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 예쁘다고 했다. 여기 걸자고. 그림을 거실에 걸었다. 매일 그 그림을 보며 웃었다. 1년이 지났다. 송태민은 15년형을 받았다. 디지털 오션은 해체됐다. 피해자들은 보상을 받았다. 정우진은 새 회사에서 일했다. 새 출발했다고, 감사하다고. 아니라고, 우진의 용기라고 했다.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다. 어느 주말 청운사에 갔다. 혜진 스님께 근황을 전하러. 스님은 가족이 화목해 보인다고 했다. 감사하게 살고 있다고 말했다. 지수는 어떠냐고 물었다. 잘 지낸다고, 능력도 조절한다고. 스님은 다행이라고 했다. 앞으로도 잘 이끌어달라고. 노력하겠다고 대답했다. 절을 내려오는데 지수가 말했다. 여기 좋다고. 평화롭다고, 마음이 편해진다고. 자주 오자고 했다. 좋다고 대답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 지연이 말했다. 우리 잘 살고 있냐고. 당연하다고. 앞으로도 그럴 거냐고. 평생 그럴 거라고. 고맙다고. 나야말로 고맙다고. 차창 밖으로 석양이 졌다. 우리는 함께 집으로 향했다. 10년을 기다린 행복. 이제 시작이었다. 때론 잃어버린 것들이 돌아옵니다. 다른 모습으로 예상치 못한 순간에. 중요한 건 그때 우리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거죠. 이준호는 10년을 기다렸습니다. 포기하지 않았고 삶을 놓지 않았죠. 그래서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기다리는 누군가, 무언가가 있나요? 포기하지 마세요. 언젠가 돌아올 겁니다. 다만 그때를 위해 지금을 소중히 사세요. 그게 진짜 기다림이니까요. 이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과 감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